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금 전 일부 당직을 개편했습니다. 당 내분을 수습하기 위한 쇄신 조치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비명계가 요구해온 사무총장 교체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표가 2019년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나섰던 김모 씨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신작 소설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결정을 놓고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새로운 소식들 먼저 알아본 다음 법사위 상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출석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지금 출석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 받으신 거 있나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위증대가로 통신장비 업체에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 교사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번 주에 또 한 차례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오는 금요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 대표와 처음으로 법정 대면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는 31일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세 번째로 열립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재판에선 관련 증거들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이 서증 조사가 주로 진행이 됐고, 이어 금요일 재판부터는 증인 신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날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서 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명 대표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1일 재판에선 검찰 측의 주신문이 예정되어 있고 다음 달 14일 재판에선 이재명 대표 측이 반대 신문을 할 계획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른바 폭로성 진술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와의 법정 대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거죠. 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수사 초기만 해도 이 대표 연관성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었는데요. 이후 진술 태도를 바꿔서 이 대표를 향한 진술들을 털어놓으면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등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어떤 폭로성 증언들을 내놓을지, 이 대표 측과는 어떤 공방을 벌일지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유 전 본부장은 여전히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서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가면은 벗어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최근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법정에서 다른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유동규 씨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과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함께했던 일정,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왔죠. 그렇습니다. 검찰도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갔던 2015년 해외 출장에 유 전 본부장도 동행했던 만큼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이 골프 등 개인적인 일정을 얼마나 많이 함께 했는지를 확인할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 이 대표 측은 지난 재판에서도 이 해외 출장 당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눈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다면서 이 골프도 김 전 처장과 함께 쳤는지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고 김문기 전 처장과 자신이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관련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건 역시 이 골프를 친 건 사실이지만 김 전 처장과 함께 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 발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 전 처장이 2인용 골프카트를 직접 운전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 측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유 전 본부장의 최근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이거 조작한 거죠. 2인 카트입니다. 2인 카트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아,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거 다 얘기했었고. 그런데 눈도 안 맞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없는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동규 씨는요, 또 검찰에서요, 해외 출장 당시에 이 대표하고 김문기 전 처장이 요트 낚시를 함께 했다. 이 같은 추가 진술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5년 해외 출장 당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그리고 시장 의전 비서 이렇게 3명만 따로 요트를 빌려서 바다 낚시를 함께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낚시를 좋아해서 자신이 가이드를 통해 요트를 직접 섭외했다면서 해당 요트엔 이 대표 일행 3명 외에는 다른 이용객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틀 전에 공식 일정을 빼먹고 골프를 쳤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요트만 빌려주고 낚시는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3일 재판에서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당시 가족들에게 보낸 동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오늘 바다 낚시를 왔어 이렇게 김 전 처장의 생전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 씨의 주장 사실이라면요, 이제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 같은 대표의 주장의 신뢰성이 더욱 이제 흔들릴 것으로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유동규 씨의 얘기는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모든 걸 부인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이 대표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상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이 태도를 바꿔서 폭로를 이어가게 된 배경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고요. 법원도 유 전 본부장이 진술 태도를 바꾸게 된 배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 대표에 대한 배신감으로 다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이라며 이재명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진술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혐의까지 공개돼 추가 기소가 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차장이 과연 알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인 건데 두 사람이 당시 해외 출장에서 함께 있는 사진들 이게 또 여러 장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 의원은요. 지난 24일 한 정치 블로그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2015년 해외 출장 당시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이 해당 사진들을 보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과일을 고르는 모습과 두 사람이 식당에 마주 앉아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기인 도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본인을 위해 일했던 김문기 전 처장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이재명. 하루빨리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재명의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이 대표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포착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네, 검찰이 지난 23일 백현동 인허가에 개입한 걸로 지목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최측근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활동했던 A씨에 대해서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바로 이 위증 혐의가 바로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는 걸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과 관련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대표는 과거 변호사이던 시절에 한 언론사 PD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검사 사칭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경쟁 후보자가 검사 사칭 논란을 꺼내들자 이 대표는 자신이 한 게 아니고 당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누명을 쓴 거라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이 대표의 재판에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말한 A씨에게 수차례 직접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증해달라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A씨의 관련 녹취 파일도 일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재판은 이후 대법원까지 갔고요. 이 대표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대법원 선고 이후 나온 이 대표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A씨의 영장심사가 진행된 만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른바 이제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의 최측근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위증의 대가로 백현동 개발 관련 특혜가 있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인섭 씨는 2006년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도우면서 이 성남시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인허가를 모두 푼다고 해서 허가방으로까지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런 김인섭 씨의 최측근인 A씨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은 배경에도 이 인허가 관련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 김 씨는 백현동 사업이 진행될 무렵 자신은 옥중에 있어서 개입할 수 없었고 이 대표와의 연락도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모두 끊겼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대표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김인섭 씨와의 연락도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과거에 나온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고 이 김인섭 씨의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근데 2015년 9월달에 됐는데 공무원한테 부탁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요? 그런데요, 이런 주장과 달리 김인섭 씨가 이 구속 수감돼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른바 그 최측근인 지금 A씨, 문제 이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그 A씨입니다. 그 A씨를 통해서 성남시 인허가에 개입했다, 이런 정황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김인섭 씨가 감옥에 있던 2015년 4월부터 1년여간 최측근인 A씨가 거의 매일 면회를 온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김인섭 씨가 A씨에게 사업 관련 지시를 내렸고 A씨가 성남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현동 부지는 4단계 용도 상향이 되면서 이 해당 사업자가 3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김인섭 씨와 A씨가 시행업자로부터 인허가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70억 원을 약속받았고 현재까지 3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구속영장에 김인섭 씨와 A씨 두 사람이 이 대표의 선거를 음지에서 몰래 도운 대가라고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제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건데 이재명 대표 측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표 측은 격가지에 불과한 데다 관련 없는 사건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연결짓고 있다면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민주당 역시 이 대표는 A씨에게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거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오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의혹을 묻자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면서 일축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나온 이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다짐 조사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제 최측근으로 꼽은 그런 인물들이죠. 바로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인데요. 이 두 사람의 재판이 본격화한 것도 또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는 29일에는 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정 전 실장의 혐의 중에 이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이 428억 관련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어 30일에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6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린 대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서면서 이 증인 신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 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앞서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가는 걸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 검찰이 이런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이 해당 진술을 쓰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여러 혐의로 검찰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이미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 기소까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에 또 다른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혐의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그러니까 2019년 상황입니다. 증인으로 나섰던 A 씨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A 씨가 지금 위증 혐의하고 그다음에 다른 혐의로서 비리 혐의로 오늘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또 이 대표의 이 위증 의혹이 더욱더 커질지 아니면 이제 잠재워질지 결정이 될 텐데요. 검찰의 이 같은 혐의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보도된 바로는 위증 여부에 대한 확인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가 있다는 이유를 지금 구속영장에 기재는 한 것 같은데요. 이미 이 최초 사건은 2002년입니다. 소위 말하는 검사 사칭, 공무원 지위를 사칭한 부분. 그리고 이 재판이 이루어진 거는 2019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 관련돼 있는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과정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재판에서 증언이라는 게 당시 이 사실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때의 기억에 대해서 좀 진술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던 과정인데 이것을 좀 무리하게 현재 시각으로는 백현동과 연결시켜서 위증을 교사하는 것을 서로 대가관계로 거래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사건들 간의 시간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위증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보도된 바로는 이게 위증의 내용이 당시 김병량 시장의 이제 수행 비서였기 때문에 김병량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과 달리 실제 지금 김 씨가 위증에 해당되는 진술을 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재명 대표 측이 오늘 소명 자료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이 사실 여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이거를 백현동과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좀 무리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검찰이 어떠한 증거를 갖고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지 향후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쨌든 이제 A 씨 그 증인으로 나왔던 A 씨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직접 통화한 그 녹취록을 또 갖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아까 저희 기사에서는 빠졌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 이른바 검사 사칭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기소가 돼서 선거법과는 별개로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서 500만 원인가요? 그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나는 아니고 PD가 사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왔었죠. 그 부분은. 그런데 이번 부분은 좀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오전에 진행된 그 측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법원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알선수재고 또 하나는 위증 혐의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이 갖고 있다는 이 통화 그 녹취록의 내용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이 대표 측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얘기를 한 거다.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검찰에서는 그 당시 조사한 자료 등등을 본다면 이것은 위증 교사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이것이 위증으로 정확히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백현동 사건과 그렇다면 연결을 해서 서로 봐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요. 오늘 이재명 대표 오전에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원회 의장 그리고 대변인당 등 이 당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먼저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임함에 따라 이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이 친문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제 직선으로 지도부를 당시에 뽑았었죠. 그런데 그 직선 지도부에는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송 의원이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책위 의장에는 삼선의 김민석 의원이, 또 수석 부의장엔 김성주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또한 친명 핵심인 이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후임에는 한병도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 맡고 있던 디지털 전략사무부총장엔 박상혁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대변인단도 새롭게 진영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요, 이 김의겸 의원이 물러난 거, 이 점이 눈길을 끕니다. 네, 대변인단에서는 박성준, 한민수 대변인을 제외하고 김의겸 의원 등이 모두 사퇴를 했고요. 권칠승 의원이 수석 대변인, 강선우 의원이 대변인으로 합류를 했는데 브리핑에 나선 박성준 대변인은 이번 당직 개편이 통합과 탕평, 안정을 고려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강조하신 거. 세 단어를 직접 강조하셨습니다. 통합, 탕평, 안정을 강조하셨고 인사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이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사태에 대한 어떤 표결 결과라든지 검찰 기소에 따른 어떤 당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원래 이제 당직 개편이 원내대표와 맞물려서 총선 한 1년 전쯤에는 여러 이제 논의가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당에서 여러 의원님들 중에는 이번 당직 개편을 해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것을 당대표가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 사칭 관련해가지고서 500만 원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150만 원 벌금형이 확정받은 거 그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의 교체는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비롯해서 각종 구설에 올랐던 거 바로 이것도 한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미 당 안팎에서는 대변인단의 대거 교체 대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김의겸 의원이 우선 교체 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담동 이 술자리 의혹 등 허위 의혹 제기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데다가 이 대표 방탄용 메시지를 주로 내면서 당내에서도 대변인으로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근 김 의원 교체 여론이 커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관련해서 그간 논란이 됐었던 이 김 대변인의 발언들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자신이 대사가요. EU 대사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의결 종족수가 성립이 됐고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바뀐 당직이 꽤 됩니다. 규모상으로는. 하지만 이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요직이죠. 사무총장은 교체되지가 않았습니다.
비명계는 사무총장직을 인적 교체의 핵심으로 꼽아왔는데 이재명 대표 이 부분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네, 공천 실무와 당의 자금을 담당하는 핵심 당직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이해식 조직 사무부총장은 전원 유임됐습니다. 앞서 비명계는 사무총장 교체를 포함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응답은 절반에 그친 셈인데요. 이에 대해 박성준 대변인은 내년 총선을 위한 살림살이를 꾸리는 자리여서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5선 의원으로서 일 잘하고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다며 이 조 사무총장 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사무총장 유임으로 이 대표의 퇴진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 비명계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방탄정당 문제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이라면서 사무총장직을 그대로 두고 당의 변화와 쇄신을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최근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 그리고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직에서 내려온 김남국 의원의 오늘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누가 바뀌더라도 단기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저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그 집행부에 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다. 대표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명계 의원님들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친명의 색깔을 빼달라라는 그런 어떤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대표가 이렇게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또 역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내려놓는 거 아니고 인사권자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네, 이러한 민주당의 당직 개편 소식에 오늘 여당에선 이 대표가 사퇴를 하면 다 끝날 일인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교체가 된 지도부나 이 대변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고 이 대표만 물러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란 주장인데요. 이 성일종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다 끝날 일인데 이재명 대표 사퇴를 안 하고 다른 분들 몇 분들 뒤로 후선으로 물러나게 하고 다른 분들이 전진 배치된다 그래서 그게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있을까요? 지금 문제는 사법 리스크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이제 일부 당직을 개편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그 포진해 있던 그런 자리를 일부 그러니까 비명계라든지 그다음에 친문계의 비주류 인사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명계가 개편의 핵심으로 지적해온 자리였죠. 바로 사무총장직은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 공천권을 의식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찌됐든 중폭 이상의 당직 개편이라고 하면 당내 어떤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대내외적인 상황상 맞다고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공천은 어쨌든 민주당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지향하고 있고 또 당원 당규에 최대한 4월까지는 확정해서 이미 어떤 사무총장 내지 주요 당직자에 의해서 공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총선에서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물론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당내 어떤 지위상 그러한 우려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공천권 때문에 사무총장을 유임했다. 그리고 그것을 총선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그 부담 또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유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당무의 안정을 우선한 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가 사퇴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당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랑비에 비유를 하면 가랑비에 옷이 젖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옷을 벗어라라고 이 대표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 이 대표는 옷은 젖었지만 시간 지나면 버티면 다시 마를 거다. 이런 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청들 또 퇴진 요구 이런 것들도 하고 하지만
결국 이 대표로서는 여기에서 물러난다면 정치적인 향후의 미래를 기약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을 얼마나 진출시키느냐, 이것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가 또 상당히 걸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것은 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슷한 내 세력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공통의 어떤 고민거리를 지금 안고 있는 것이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번 이 당직 문제도 비명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 그 고갱이는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들의 유임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계속된 자제 호소에도 비명계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 역시 이 당내 갈등 해소를 막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4일에는 비명계 중진 이원욱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주변에서 이 의원의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반대하는 집회와 피켓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집회를 공지한 동탄민주시민연대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는 이 의원의 눈과 입 부분을 좌우로 살짝 찢어 악마화를 시도한 이미지가 첨부가 됐습니다. 시위 대상이 된 이 의원은 다음 날 자신의 SNS에 이제 개딸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며 집회 공지에 쓰인 사진에 대해서 악한 이미지로 조작이 됐다, 악마가 필요했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계속 이제 지지자들한테 자제를 호소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보면 결국 안 메꿔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대표는 지난 25일에도 SNS 글에서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일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고요.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 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달라고 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민주당 인사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 게시물에 강력 대응을 밝힌 바 있다면서 조작된 이미지로 민주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한 뒤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가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건 이달에만 3번째입니다. 관련해 지난 24일 울산에서 당원들을 만난 이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간질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미워도 그래도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견뎌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야 우리가 안에서 싸워가지고 의견 다르고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해서 미운 사람 제압하면 뭐 할 겁니까? 더 큰 상대가 더 큰 압력을 행사해 올 텐데. 제가 아는 선량한 합리적인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욕하고 이런 협박하고 이런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대표 본인 역시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지난 21일 당내 의원 모임인 이 민주평화국민연대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직접 밝힌 이야기인데요. 이 대표는 요즘은 나에게도 여러분들이 받는 항의 전화가 온다면서 이 지지자들이 원래 이재명은 사이다였는데 이젠 변했다며 손절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내 의원들을 향한 전화와 이 문자메시지 공격이 논란이 되자 나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토로를 한 건데요. 때문에 당 일각에선 이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이 이 대표조차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동아일보를 통해 이 개딸은 이제 이재명에게 통제가 안 되는 계륵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행동이 결여된 이 대표의 자제 요청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의 한 핵심 의원은 어제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개딸을 그냥 자제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당에서 적극적으로 당원 징계를 해야 하는 수준이 됐다며 대충 말로 얼버무려서 어중간하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이 대표가 그렇게 말해도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 차원에서 명예훼손,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행동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으니 얼마나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설지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어제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혁신은 개딸과의 절연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개딸은 이미 2030도 여성도 아니라면서
다양성의 생명인 민주정당을 파괴하는 세력일 뿐이라고 했고요.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가 개딸과 이별하지 않는 한 혐오와 대결의 적대적 공조는 계속될 거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의 자제 요청이 진심이라면 말로만 경고할 게 아니라 개딸이 폭력적 행위를 거듭하도록 만들어 놓은 물적 기반을 없애는 조치를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안에서는요, 여전히 이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이재명 대표의 발언처럼 미워도 식구라는 입장인데요. 지난주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와 오늘 우원식 의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뭐 쓴소리도 하고 바른 소리도 하고 이견을 제출하는 사람을 거기 뭐 적으로 만들어서 찢으려고 그래요. 수박이랍시고 조롱하고 문자 보내갖고 욕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끼리 내부 총질하고 우리끼리 분열을 선동하는 일을 하는 걸 방치합니까? 맞서 싸워야죠. 이 과도한 행위를 하는 분들을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일반적인 많은 지지자들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개딸이라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도 하지만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이고 민주당이 위기에 처하니까 당에 입당하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개딸 등 지지자와 헤어지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자제 발언이 쇼잉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 개딸들을 향해 내부 공격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글을 올렸지만 이 역시 이재명 대표의 쇼잉으로 느껴진다면서 이 과거에 민주당은 개딸들과 절연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개딸들의 대활약을 내심 반기면서 방조하고 격려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개딸 아빠를 자처하면서 강성 팬덤을 이용해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와 이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했고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이탈표로 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되자 개딸들은 이탈자를 색출하는 이 지명수배 전당까지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그 행동이 지금 민주당의 내분을 갖다가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다. 이런 지적들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여러 차례 발언도 했고요. 그다음에 SNS에 글을 올려서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렇게 강하게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이 맞느냐 그런 의심까지 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왜 말만 하느냐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지금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당장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결별을 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비명계의 갈등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결별이라는 수순까지 이렇게 강도 높은 걸 택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는데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아까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말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자제를 얘기하고 하는 그것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이제 게시판에 뭐 동료 당원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청원을 하는 이런 것을 금지시킨다든지 또 특히나 그 팬카페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강성 지지층들의 팬카페에 가입한 시기와 이른바 개딸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시기가 일치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탈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뭔가 어쨌든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말로만 자제하라고 할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본인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강성 지지층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또 본인이 어떤 대중적인 지지를 넓혀가는 또 안팎의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말로 해서 잘 안 먹힌다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좀 액션을 보여주면서 이른바 중도적인 노선으로 가는 것이 길게 봤을 땐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런 상황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든 민주당에게든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소위 말하는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공격적, 어떤 폭력적 그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냈고 사실상 그런 분들은 같이 가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결별의 어떤 입장도 표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개딸이나
강성 지지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층위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이고 비판을 세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 정도와 범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의 정도까지는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현행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뭐 공격적 폭력적 언사를 행하거나 또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상 어떤 당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분열과 갈등을 계속 초래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미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당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아마 더 이상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 조치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강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 나오는 걸로 보면 이 도를 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일정 정도의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회 법사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에 정치권의 공방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처음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민주당이 또 거칠게 맞붙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오늘 법사위 회의는요. 한동훈 장관에게 자녀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에 대해 묻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처음 열린 회의인 만큼 한 장관을 직접 겨냥한 야당의 공격, 또 이에 맞선 한 장관과 여당의 방어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기할 것, 또 헌법재판을 청구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오늘 회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청법과 어쨌건 형사소송법이 지금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저희가 작년 내내 여기서 논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고 계신가요? 네, 방금 듣고 오신 것처럼 이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민주당이 이 시행령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은폐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는 부분 핵심적인 증인에 대해서 위증 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위증 교사죄에 대해서도 지금의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의 시행령이라고 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독자적 사건으로 위증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과거의 시행령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증 무고에 대한 수사는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말 사이 지금 보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 불거진 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오늘 회의에 도마 위에 역시 올랐습니다. 네, 이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표의 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오늘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은 이 무죄가 확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 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냐 이렇게 물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현재 시행령상으로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재차 묻자 한 장관은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있다면서 시행령상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아시다시피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자진 사퇴 압박으로 아주 한 장관을 거세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을 근거로 이 여당과 정부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면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헌재가 꾸짖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해봤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김남국 의원은 이미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를 각각 들어보시죠. 또 국민의 여러 가지 그 문제 의식과 또 법적인 어떤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뭐 충분하면 당연히 국민 여론이 적정한 시점에는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본인이 우선은 이 상황에 대한 사과와 또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탄핵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이미 헌재 결정으로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그리고 너무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의도적으로 검찰의 밥그릇과 수사권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시행령으로 이렇게 꼼수 시행령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고 이미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이제 말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지금 맞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 탄핵 주장과 관련해 강도가 강도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을 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을 하면 모르겠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 탄핵 운운하고 있는데 강도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헌법 65조에 보면 장관이 헌법이나 법을 위반했을 때에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근데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거지요?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을 하고 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엄청난 그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그냥 두면서 아니 헌재에서도 과정이 잘못됐다고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괜찮다. 이거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헌재가 완전히 정치 집단화돼 있고 진영화돼 있어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장관 역시 민주당이 자신을 향해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그 탄핵, 이른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회 출석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동훈 장관은 탄핵 관련 질문에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법사위 회의에서도 관련 질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만약 이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할 생각이었었는지 묻고 싶다고 되받았고요.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국회법은 절차에 관한 법이고 절차가 핵심이다. 그런데 절차의 핵심을 어겼는데 유효하다는 건 상식적인 국민이나 법조인들 중에 동의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숫자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탄핵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계속 탄핵을 작년부터 말씀하시니까 뭐 이렇게 탄핵이란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위법한 꼼수가 동원된 검수완박은 정당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또 시행령 개정안은 탄핵 사유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나 내로남불이라는 논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저를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재판 처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오신 대로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헌재가 이제 입법 과정의 절차적 위헌, 그러니까 위법을 인정한 거는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부분을 들어서 오히려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 탈당 논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쭉 설명을 들으셨듯이 이 민주당에서는 연일 한동훈 장관의 사퇴, 더 나아가 이 탄핵까지 거론을 하면서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한 장관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영배 의원님이 복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당 사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재의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 인정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의 검수 안박법 유효 결정이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는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던 그 민형배 의원의 복당 여부,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요, 지금 민주당 그 내부에서조차도 좀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요, 법안 처리를 위해 희생한 민형배 의원을 당이 품어야 한다는 의견과 위장 탈당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한 헌재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비교섭 단체 몫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해서 법안 처리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민 의원의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으나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던 건데요. 이 같은 헌재 판결이 나오자마자 철원회 등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일제히 민 의원의 복당을 띄운 건데,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헌재 결정문 내용을 보면 민영배 의원의 탈당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우장 탈당이었고 우장 탈당이라는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 탈당, 안주의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고요. 이원욱 의원도 헌재가 지적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성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예상대로 헌재 그 검수 안박법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을 두고서 한 장관과 여당 그리고 야당이 아주 거칠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또 종전처럼 한동훈 장관 역시 강하고 또 하고 단호하고 그다음에 아주 직설적인 어조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녹취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법사위의 한동훈 장관의 답변의 내용이나 태도를 보면 이번 헌재 결정을 사실상 불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헌재 이번 결정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으로서는 비판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한동훈 장관과 검사 6인이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은 절차는 관련 없이 내용과 실질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느냐였는데 법무부 장관은 이제 심판 대상이 아니니까 각하가 됐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수사권은 검사의 수사권 헌법적 사항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요.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6개였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2개로 줄이는 게 명백한 입법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행령으로 무한히 확장하는 시행령은 위헌적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 체계상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시행령이 유효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한 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지금 발언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절차 위반 문제도 한 가지
언급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자의 심판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본회의 절차에서 야당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위법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른바 위장탈당, 꼼수탈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표결 과정에서 절차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절차 위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법에 대한 선언적 판단을 하지만 정치 문제에 대해서 소극주의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재판관의 어떤 이념적 성향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측면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헌재에서 뭐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헌재 결론이 진영에 따른 결론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현재 결론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도 명목적으로는 존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행령의 실질적인 어떤 실행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일정한 또 그 이번에 헌재의 결정에 맞는 취지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번 헌재 과정에서도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또 서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비판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복당을 이번에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부분을 민주당에서도 깔끔하게 확실하게 털고 가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이미지에도 좋은데 지금 보면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친명 그룹에서는 그냥 복당시키려고 하고 비명에서는 무슨 소리냐 사과부터 뭐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또 타이밍을 하나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좀 깔끔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요, 내년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등판론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임명된 박수영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한동훈 장관의 정치권 등판을 거론하며 기존 586 세대, 소위 운동권 세력을 물리치는 새로운 세대로 부상할 수 있다면서 이 586 세대를 퇴장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각각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경우는 한 장관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왜냐?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예.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쫙 물리치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그리고 이분이 또 서울 출신이거든요. 예. 그동안 우리 정치를 좌우했던 게 영남과 호남 이 싸움이었다면 서울 출신이 나와서 영호남이라고는 지역 갈등까지도 전부 없애버리고 586 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언론에서 장관이 차출론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법사 얘기로 돌아가면요, 그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지명 하루 만에 낙마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그 인사 검증 실패 문제, 이게 이제 법무부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실 검증 논란일 김의겸 의원이 지적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만약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라면 논란을 감수한 것일 텐데 하루도 안 돼서 철회할 리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18년 11월입니다. 제일 왼쪽에 정순신이 인권감독관이었고 그 당시에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차관 이노공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신 권순정 모두 다 이 시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정순신 혼자 언론에 대응했고 혼자 감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정순신 케이스를 말고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저 정도로 취재가 들어오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법무부의 관행이고 업무 준칙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규칙이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위원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정부가 알고도 그거를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논란을 감수한 걸 텐데 하루도 안 돼서 그거를 철회할 리가 없죠.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니까 이게 확인되지 못한 것이고, 인사 검증의 문제는 너무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걸 낮추게 되면 이런 문제가 그물이 생기게 되고, 그 중간에 조화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 점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장관이 지난해 4분기에 사용한 그 업무 추진비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업무 추진비는요,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으로 주로 식사나 행사 비용으로 쓰이는데요. 이 내역을 법무부가 공개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난해 4분기 쓴 업무 추진비는 15회에 걸쳐 508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전임 박범계 전 장관의 6분의 1, 추미애 전 장관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장관이 주로 사용한 곳을 보면 청사 환경미화원 등의 이 방호용품 구매에 204만 원, 직원 자녀 대입시험 격려 선물 구매가 110만 원이었고요. 행사와 직원 식사 비용에 사용한 비용은 190만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전격 출석인데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지난 24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유아인 씨 측에서 일정 조정을 요청한 바 있었죠. 그로부터 사흘 만인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유아인 씨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비공개 조사였지만 경찰청 앞에 있던 일부 취재진에게 유씨 출두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유아인 씨는 정장 차림에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고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응답 없이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조사는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 씨는 앞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이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드러난 그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경찰에 불려 나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유아인 씨는 프로포폴 투약 논란으로 2월 초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국과수 검사 결과 소변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또 모발에서 프로포폴과 케타민, 코카인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마약류 투약 혐의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아인 씨의 마약류 투약 경위와 시기 등을 집중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오늘 조사를 마치면 과연 이제 구속영장 신청까지 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 조사 후 결과를 갖고 종합 검토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경찰이 확보한 자료가 10,000장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약 투약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아인 씨가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 어쨌든 이제 사법 처리를 당하는 거 이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요, 이 4종의 마약류 혐의 지금 받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코카인의 혐의 입증이 쟁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도 이 투약 시기나 방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무죄로 보는 대법 판례가 있는데, 유아인 씨의 경우 코카인이 소변 검사가 아닌 이 모발에서 검출돼서 언제 투약했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근으로부터 3cm 이내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면 이 3개월 이내에 투약한 정황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유력한 정황 증거일 뿐 다른 증거나 진술 등으로 이 투약 시기와 장소 등을 수사기관이 특정해내야 한다는 건데요. 반면 이 프로포폴과 케타민도 소변 감정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여러 병원과 의원을 압수수색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코카인 입증 여부는 형량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은데요. 대법원 마약범죄 양형 기준에는 코카인 투약 시 통상 징역 1년에서 3년을 선고하도록 해서 대마나 프로포폴에 비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아인 씨가 마약류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 소환에 앞서 마약통으로 불려온 대검 마약과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건 역시 수사와 재판에서 감형이나 무죄를 노리겠다는 신호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정황이나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재판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소환 일정을 바꾼 것과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수사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계에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은 배우 중 한 명이었죠. 유아인 씨. 그만큼 이제 스타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영화계 그리고 광고계에 미치는 지금 파장 상당하죠. 네, 유아인 씨는 영화 3편의 촬영을 마치고 공개를 앞두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주연 배우가 마약 스캔들에 연루가 되면서 작품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수십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영화의 경우 유아인 씨를 캐스팅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유아인 씨는 10여 개의 브랜드의 이 모델로도 활약을 해왔는데 업계에서는 유아인의 광고 위약금 추정 금액이 8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이 넘을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광고 위약금 청구로 인한 소송전도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경찰 조사와 법적 처벌 등의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위약금 청구 문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한국 가겠다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소식입니다. 네,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폭로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SNS를 통해서 내일 한국에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원 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표 예매 내역도 공개를 했는데요. 현지 시각 27일 0시 50분 뉴욕을 출발해서 우리 시간 28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입니다. 뉴욕과 한국 간의 시차가 13시간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표에 적힌 시간대로라면 전우원 씨가 뉴욕 현지에서 조금 전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을 시간인데요. 일단 조금 전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전우원 씨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우원 씨는 입국 소식을 알리면서 도착하면 광주로 가겠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5.18 유가족과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유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전우원 씨는 처음 폭로성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신의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학살자라 표현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발언을 들어보시죠. 현재 전재영 씨는 제 이름은 전우원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사람의 손자이자 전재영이라는 악마 같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 또한 악마이고 제 죄 포함해서 제 모든 이들의 죄들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전우원 씨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뉴욕 공항에서 한국 언론인들과 만나서 간단한 일문일답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마약 복용 때문에 경찰 조사가 예고돼 있는데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사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 사죄할 기회조차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기회가 없다고 하면 그만큼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가겠다고 했는데 5.18 단체와 일정을 조율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광주에 갈 계획이 있고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이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직 답장을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복용 때문에 발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한다.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마약을 하지 않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용기가 부족해서 마약의 힘을 빌려서 말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 앞으로 다시는 복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그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SNS에 올린 증거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다. 증거가 있다고 한들 지금 법체계 안에서 심판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무일답에서 잠시 거론이 됐지만 전우원 씨는 라이브 방송에서요 그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입국을 한다고 해도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 이 부분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우원 씨가 귀국할 경우 출석을 요구해서 마약 투약 여부와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시 피의자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YTN에 따르면 검경 모두 당장 조사나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아직은 전우원 씨 마약 혐의를 내사 중인 상황이라서 전우원 씨 입국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로의 근황입니다. 동물원을 탈출했었던 얼룩말 세로의 후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코너를 통해서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붙잡힌 얼룩말 세로의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세로가 동물원으로 돌아가자 처음에는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당근을 줘도 먹지 않고 실내 기둥을 머리로 툭툭 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동물원 측의 전원으로 세로가 완전히 삐져 있는 상태라면서 시무룩하게 문만 열리길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요. 다행히 오늘 아침에는 상태가 좋아져서 밥도 잘 먹고 또 잠도 잘 자는 등 비교적 예전의 상태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동물원 시설물이 고쳐지면 다음 달부터는 세로도 모습을 다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원 측에서 이 세로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여자친구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로는 지난 2021년 엄마 루루를 잃고 지난해에는 아빠 가로마저 차례로 잃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얼룩말은 이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인데 부모를 잃고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껴 탈출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로운 세로를 위해서 동물원 측은 암컷 얼룩말을 데려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세로의 짝으로 점 찍어둔 얼룩말이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조금 더 부모 곁에 머물다가 내년부터 세로와 함께 지내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지난 23일 동물원을 탈출했던 얼룩말 세로의 모습 다시 보시죠. 뭐 따닥따닥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얼룩말이 막 뛰어서 일로 올라왔어요. 세로가 동물원으로 돌아간 뒤에도요. 당시의 목격담이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얼룩말과 시민이 대치한 상황들이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 이 골목길에서 세로와 대치하는 사진은 이 영화 포스터, 앨범 화보 등으로 패러디되기도 했고요. 또 얼룩말을 마주치고도 이 침착하게 뒷짐을 지고 돌아선 행인의 CCTV 영상에는 둘 다 너무 귀엽다, 얼룩말을 자극하지 않고 훌륭한 대처를 했다, 이런 네티즌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얼룩말 세로를 활용한 패러디도 넘쳐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답답한 동물원을 탈출한 세로의 꿈을 대신 이뤄주자면서 세로가 두 발로 우뚝 선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 등이 담긴 패러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세로의 탈출은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면서 세로가 극심한 관람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탈출했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동물 보호에 초점을 맞춘 동물원 운영과 관람 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